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수제 구두를 제작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맞춤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구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아주 오붓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 시댁과도 사이가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이미 1년 전에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시아버지와 가끔 연락을 하지만 왕래를 하지는 않죠. 이곳에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은 정말 지독하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더라고요. 저 또한 결혼을 하면서 시댁은 역시 시댁인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 남편은 같은 가족이라도 시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계기는 바로 시모와 시누이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연을 끊었다기보다는 왕래를 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모는 정말이지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며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을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우리 집안은 지원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너희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알겠니? 결혼 전부터 선을 긋듯 말하는 시모의 모습에 나름 독립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자식들에게 용돈 이야기부터 하는 시댁과는 다르구나 생각했죠. 다만 금전적인 지원을 바란 적도 없는데 이것저것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게 가족이 맞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었는데 미국에서 세상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찌나 없어 보이던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매달 150이면 된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누리려 과도하게 포장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국에 와서도 어찌나 사람을 열받게 하던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구두 제작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디자인실의 디자이너였고 남편은 도안에 맞춰서 가죽과 재료들을 떼다 제작되는 것을 돕는 일을 했죠. 그런 남편과 일을 하다 눈이 맞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인 아버지와 개인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어머니는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있고 저희가 부부로서 사업자를 새로 내고 일하겠다는 말에도 매우 반겨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와 시모는 조금 달랐어요. 상견례를 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했었고 미국으로 건너가니 두 분이 꽤나 큰 저택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사실은 부잣집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이 정도는 그리 큰 집도 아니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커 보였죠. 집안에는 시모가 디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웨딩 드레스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이란다. 들어보니 시모는 잘 나가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였고 시아버지는 근처 초콜릿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애들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내 디자인을 알리려면 미국이 제일 낫겠더라고. 남편이 젊은 시절 때부터 시부모님은 그곳에서 사셨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모두 미국에서 시아버지와 시모를 도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라 잔뜩 기대했었는데 의외로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해. 시모는 웨딩드레스를 제작해주면서 여러 부부들을 보아왔다며 누구보다 자신은 결혼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집이 자가저택으로 두 분이 젊은 시절 고생해서 얻은 집이라고 했죠. 집 자랑만 1시간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기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모은 돈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의 결혼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일절 하지 않는다. 시댁은 자식들은 독립적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들 결혼을 시켜준다는 말이 있지만 자신은 그럴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전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다. 결혼식 비용이든 집을 구하는 비용이든 일절 대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랑 그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뜸 2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던데 난 그런 거 해줄 여유 없다. 결국 듣다 못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직 아이 계획도 없고 누구에게 저희 아이를 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힘이 들 경우엔 산후도우미든 뭐든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니 어머님께 맡길 일은 없다고 했죠. 그러나 시모는 아이를 부모가 키워야지 누구에게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산후조리원이나 도우미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뉴스를 보았는데 그런 도우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해고되는 경우를 몇 번 봤다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자 남편은 그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걱정도 하지 말라며 시모를 타일렀습니다. 나중에 일이고 우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절대 부모님께 손 벌릴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면서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그만 이야기하고 결혼하겠다는 애들인데 축복해 주자고 하셨죠. 시모는 준비만 됐다면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모의 반응에 혹시나 내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혹시 어머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직장도 그렇고 나만 한국에 괜히 나와 있겠어? 남편은 정이 없는 어머니가 너무 독립심을 강조해서 한국으로 따로 들어와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전 안심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결혼식 날짜를 잡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드렸죠.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남편과 함께 맞춤 구두 제작 샵을 운영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대뜸 묻는 겁니다. 사업자는 왜 네 이름으로 내니? 부부가 같이 하는데? 사업자가 여성이면 국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제 디자인을 알릴 수 있는 박람회나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남편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럼 괜찮은 방법이네.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받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시모도 납득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는 별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던 상견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온 전화였기에 반가웠고 긴장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결혼식을 미국에서 올리면 어떠냐는 겁니다. 미국의 땅덩어리도 넓고 사진 촬영이나 하객들 초대하게 해도 좋지 않니? 이왕이면 내가 디자인한 드레스도 입어보고 말이야. 듣다 보니 한국은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이동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임에도 한국보다는 미국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히고 싶다는 말에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모두 모시고 미국으로 데려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나 시모는 자신이 한국으로 가기엔 시간이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간소하게 한 번, 한국에서도 한 번 결혼식을 2번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괜찮은 생각이라며 식 날짜를 잡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드레스를 따로 골라놓겠다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상의해 양가 부모님이 각각 계신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2번의 결혼식을 해야 해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왕 가는 거 여행 가는 것처럼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도 모셔갈까? 처제도 데리고 가고. 그 말에 전 친정에 연락을 넣어 미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고 부모님과 동생이 같이 묵을 호텔도 예약을 했죠. 미국에 도착하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시종일관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보여주셨는데 정말이지 난해하게 짝이 없는 디자인이었지만 시모는 너무나 아름답다며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결혼식을 한 번만 한다면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치를 것이기에 감사하다고 했고 결국 그 드레스를 입어야 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저희 부모님은 지쳐했습니다.
토종 한국 입맛을 지닌 분들이라 음식들이 하나같이 느끼하고 입에 맞지를 않은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피로한 때는 결국 제가 따로 챙겨온 고추장이랑 김치 등 바리바리 싸온 것들을 차려드렸습니다. 그제야 맛있다며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세상에, 저거 김치인가? 시모는 고추장과 김치 냄새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은 다 말끔한데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테이블만 독특하다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꼭 저렇게 표정을 굳힐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김치를 보자마자 냅다 먹더니 너무 맛있다며 김치 부침개를 해먹자는 겁니다. 결국 피로연의 중간에 부엌으로 가서 김치 부침개를 하기 시작했고 맛있는 냄새 하객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다가와 맛을 봐도 되겠냐고 했고 먹고 나서는 맛있다고 찬사를 보내는데 괜스레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다가와 이게 한국의 음식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표정을 구기다가 반응이 좋아지니 이렇게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에 조금 웃음이 나왔죠.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졌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전 마음이 풀렸지요. 그대로 무사히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다음날 미국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의 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워낙 입맛이 서양식이라 그런 거야. 그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 다들 맛있게 먹었잖아. 그걸로 만족하자, 우리. 만족하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망칠 뻔한 제 결혼식을 남편이 다시 끌어올려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렸고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갔으니 한 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했지만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지 못할 이유로 미리 미국에서 식을 올린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마음먹었고 결혼식을 끝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남편과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제 구두샵을 만들었고 그 안에 클래스도 만들어 주 3회는 구두를 만드는 법까지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죠. 다양한 디자인에 맞게 구두를 만들었고 발이 불편한 분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직접 맞춤 주문을 받아 제작도 해드렸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로 입소문이 타서 샵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도 주문량은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유명한 분들이 구두를 신어주시면서 더더욱 매출은 올라갔고 남편과 저는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원하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때 마침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누이로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오빠, 이번 생일 어떡할 거야? 이리로 넘어올 거야? 넘어갈게. 결혼하고 엄마 첫 생일인데 휴가를 내서라도 가야지.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생일이 되어도 미국으로 매번 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구가 됐으니 이번에는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부부끼리 여행 간다 생각하고 호텔도 근처에 있는 곳으로 따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시모의 생일 선물은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직접 구두를 제작해드리는 건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았고 시누이에게 발 사이즈를 물어봐서 열심히 디자인을 한 뒤 남편에게 맡겨 며칠 만에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까지 써서 포장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후로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이것저것 음식도 도우면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 촛불을 켜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다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들을 사왔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라고 생각했죠. 제 차례가 되어서 남편이랑 같이 준비했다고 했고 상자를 열어본 순간 시모는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이게 대체 뭐냐며 환호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식구들도 정말 예쁜 구두라며 칭찬했고 뿌듯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죠. 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두는 처음 봐.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파티를 무사히 마치고 남편이랑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남은 이틀 동안 미국 여러 관광지를 돌며 즐겼지요. 그러다 어머님께 어울리는 원피스를 발견해서 샀고
돌아가는 날에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1층 화장실로 가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가겠다며 2층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고 2층 침실 바로 옆에 드레스룸과 같이 연결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마친 뒤 손을 씻는데 옆에 쓰레기통에 무언가 익숙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 저게 뭔가 싶어 꺼내보았다가 제가 선물한 구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체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나 싶었죠. 실수로 넣으신 걸까 생각했는데 그 아래 찢어진 카드까지 있었습니다. 카드가 커서 반으로 찢어 갈라서 넣은 것 같았지요. 손발이 떨렸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이걸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못 본 척하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어가는데 시누이와 시모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나한테 전화로 오빠가 묻는 거야. 엄마 발사이즈를. 그래서 난 솔직히 명품샵에서 구두라도 사오나 했지. 설마 만들어서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상자 연 순간 표정 관리하느라 애먹었다. 생일 선물로 명품 구두도 아니고 어떻게 직접 만든 수제 구두를 가져오냐? 한국에서 구두 만든다고 자기가 진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나 봐.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2차로 충격을 받아 그대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1층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고 시누이와 시모는 동시에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거 오빠였어? 세연이 아니고? 언니는 위층 화장실로 갔지? 저는 바로 계단 뒤쪽으로 숨었고 누군가 걸어 올라오는 소리에 아무렇지 않은 척 내려가다 시누이를 마주했습니다. 시누이가 2층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하길래 거울로 화장 좀 고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 얼른 내려오라며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모른 척했고 저택을 나와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서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가족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죠.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할 거라는 남편을 애써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냥 멀리 사니까 자주 보지도 않는데 넘어가자고 했죠. 괜한 싸움 만들어서 일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애초에 어머님은 내가 감당하고 맞추기엔 너무 어려우신 분인 것 같다고 했죠. 그냥 앞으로는 우리도 편하게 돈 들여서 명품이나 사다 드리자. 그걸 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명품이고 뭐고 사람 선의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차라리 쓰지를 말던가. 아휴. 남편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 결국 제가 눈물을 보이자 저를 끌어안고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저보고도 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란을 만들어 봤자 뭐하나 싶어서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절대 가만 안 있고 할 말 다 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저 저를 끌어안았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잡고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시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흥분한 목소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다다다 쏘아붙이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가 뒤늦게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건 오빠에게 이를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센스가 없다는 걸 자각했어야 하는 문제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 겁니다. 그 따짐을 들은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내서 역으로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로 그런 구두를 가져와요.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디자인은 취향이 타는 건데. 시누이는 제게 10분 내내 따졌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당연히 예상한 반응이 아니냐면서요. 제가 뭐라 반박하려고 해도 자꾸만 자기 할 말만 하며 쏘아붙이는 시누이에 결국 스톱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신우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디자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게 사람 마음을 짓밟는 거지 뭐예요.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놓고 뒤로는 사람 무시하며 뒷담화까지 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지언정 같이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나 신우이는 어디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냐며 저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파는 시장판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미국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 다르다는 겁니다. 말이 디자이너지 능력도 뭣도 없으면서 그런 주제에 감히 엄마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요. 감히라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이들이 얼마나 저를 얕보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소리쳤어요. 네 오빠의 와이프고 감이란 말로 날 깔보는 행동 하지 말라고요. 너의 행동은 위선이며 몰상식하기 짝이 없다고 했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어찌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가 갈리던지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시댁으로 갈 일도 없고 절대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요. 사과라도 했다면 눈 감아주려 했고 용서하려 했지만 신우이는 사람이 덜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는 남편의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하는 건 없을 거라고 했지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신 안 볼 생각으로 질렀다는 사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시댁과 왕래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기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그들은 미국에 사니까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간 단 한 번도 미국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일이 잊혀지면서 남편이랑 저는 일에 집중했죠. SNS 스타나 특정 연예인들이 저희 구두를 신어주시면서 인기는 더 높아졌고 완전히 자리를 잡아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없고 단둘이만 행복하게 지내니 바로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남편은 미국으로 전화해서 제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찾아오기 전까지는 일절 연락을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남편이 고민하는 모습에 과거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엄마는 바로 미국에 전화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거야. 얼른 전화 넣어서 소식이라도 전해드려. 저도 전화를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고 남편은 그렇게 1년 만에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퉁명스럽게 봤던 시모는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죠. 지난날의 일이 얼마나 꼬였던 간에 서로 마음 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말하는 겁니다. 아가, 내가 그때 많이 뉘우쳤다. 네가 준 구두 고이 모셔뒀어. 신으면 망가질까봐 신지도 않는다. 웃으면서 말하는 시모에 저도 마음이 풀려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조만간 아이 태어나면 얼굴 보러 가겠다고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다시 풀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시국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이를 품고 병원에 다니는 동안 최대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심장박동 소리랑 점점 크는 초음파 사진도 보내드리며 계속해서 소식을 전했죠. 양가 모두 몸조리가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적당한 운동만 하며 지내라고 했지요. 남편 또한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품에 안은 아이가 태어났고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몸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사진도 찍어서 양가 부모님께 보내드렸죠. 호시국이라 보호자는 한 명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했고 오로지 남편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조리원에 나와서도 친정 식구들만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보았지 미국에 있는 시댁 식구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아이를 보여드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시댁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미국으로 넘어갈 시기는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위험했죠. 오면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일 때문에 좀처럼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시모가 연락이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미국으로 좀 건너오면 안 되겠냐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이 면역 때문에 혹시 몰라 외출도 자제하고 있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도 최대한 오시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모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손주가 태어나고 한 번도 실물을 못 보는 게 말이 되냐? 사돈은 그렇게 주구장창 보게 해드렸으면서. 지금은 인원수 제한 때문에 엄마만 가끔 오세요. 동생도 못 와요. 특히 낮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고요. 사돈이 올 때마다 더 위험하겠다. 안 그러냐?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와중에 시모는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는데 손주도 미국에서 크는 건 어떠하냐고 말이죠. 영어 조기 교육도 시키고 좋지 않냐는 말에 부모님,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한국에서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한탄을 하더니 말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손주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국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가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위험해서 도저히 이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죠. 병원에서도 비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전화를 해서 아이가 보고 싶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 시모의 한탄에 결국 남편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엄마가 한국으로 오던가요. 아이는 그렇다 쳐도 이 사람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몸도 무겁고 아직 회복 중인데 뭔 해외여행이에요. 남편의 호통에 시모는 눈을 부릅뜨더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보내는 아이 사진만 보시고 답장은 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화를 푸시라고 하려다가 저도 지쳐서 더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아이 사진이라며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을 지내다 보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니 바쁘신 와중에도 염려가 되었죠. 게다가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만 있었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남편에게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며 처음엔 안부 인사를 하시더니 나중에 가서는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랑 한국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시아버지는 미국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업체와 거래가 끊겨서 시모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초콜릿숍도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서 가게 월세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나는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네 엄마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한다. 시모의 일은 시누이가 돕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일은 시동생이 돕고 있었으니 따지자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설득해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아유, 설득이야 해봤지. 근데 절대로 이 집을 못 떠나겠다고 한다. 나만 한국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이 집에서 살겠다는데 어쩌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으시는 건 어떻겠냐고 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대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출금도 못 갚을 판이다. 아휴. 대출금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서로 상의를 계속 해보라고 하고 끊었고 저는 남편에게 무슨 대출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택이 대출을 통해 얻은 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가로 들어간 집도 아니고 집주인은 따로 있다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가라고 하셨잖아, 어머니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서 나만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는 왜 거짓말을 한 거냐고 남편이 묻자 대출금을 갚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부부의 결혼 자금에 돈을 보탤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고 뭐고 바라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 이제서야 아예 사실을 말해버리는 것이죠. 여태 집으로 갈 때마다 집 자랑을 늘어놓았던 시모의 모습이 떠올라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들 능력으로 사는 것이니 딱히 뭐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대출금을 같이 부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시아버지는 시모와 상의를 해보다가 나온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간다고 하니 어쩌겠냐. 대출금 갚는 걸 도와주면 우리도 장사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달에 나가는 대출금이 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자신들이 150을 부담할 테니 저희 부부 보고 150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돈을 턱하니 쉽게 내놓을 수는 없다고 했죠. 아이까지 태어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는지 시모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보고 아예 집을 사라고 했다. 값도 내려줬어. 대출금 갚고 나면 또 한 번 대출받아서 아예 집 살 거다. 그땐 우리가 알아서 하마. 시모는 죽어도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며 버텼고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고 그냥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러자고 했지만 시모의 고집은 절대 꺾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얼마 뒤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누이는 제게 따지더라고요. 한국에선 양가 부모님 용돈 주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리듯이 월 150만 원만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언니? 말이 언니고 존칭을 썼지 거의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왜 그 정도 돈도 못 보내냐고 따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용돈 안 받겠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었어요. 용돈 안 받을 테니 지원이든 뭐든 절대 바라지 말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속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걸로 꽁에 있었냐면서 말이죠. 속 좁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양가 부모님 드리는 용돈은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아요. 한국에서 드리는 용돈이 많아봤자 100만 원이고 보통은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양가 공평하게 합의해서 말이죠. 150만 원이 쉬운 돈도 아니고 그쪽에 4명의 식구들이 살면서 그 150만 원을 내고 우리 둘이 150만 원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것부터 시댁은 아이 한 번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러 오지도 않고 용돈 이야기하니까 바로 선 긋는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먼저 잘 사는 것처럼 말했던 건 어머님이고 시댁이에요. 집도 자가라고 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선 자가도 아니고 대출인데 그 대출금도 감당 못해서 전화로 용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노후 보장 다 된 척 하다가 이제 와서 거짓을 실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말 다 했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그 옆에서는 왜 뭐라는데 라는 시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만 보면 시모는 매번 저에게 할 말을 시누이를 통해서 돌려 말하는 것 같았죠. 자기 이미지는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시누이와 대판 싸운 것과 옆에서 시모가 있었던 것까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신경 끄자고 했습니다. 150만 원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알다 마다. 그걸 떠나서 엄마랑 동생은 배가 부른 거야. 미국에선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자기들이 정말 힘들면 오게 돼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었는지 2달 뒤에 시아버지는 시동생과 초콜릿샵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모와 시누이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돈을 더 벌어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 팔던 수제 초콜릿을 한국에 와서 팔겠다는 말에 남편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 시국에 사람들이 안 사요. 지금 어느 업계든 다 힘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의 만류에도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가게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바로 샵을 오픈하고 운영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망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만큼 장사는 되지 않아 돈만 까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계속 시아버지를 들들 볶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와 시동생 둘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 잠깐 머물기로 했는데 저녁마다 시모의 통화를 받고 한숨을 쉬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전화기를 바꿔 들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얼른 한국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집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버텨요. 그냥 나오라고요. 그리고 이때 시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네가 여자에 미쳐서 눈이 돌아간 모양인데 너 당장 4억 내놔라. 너 키워준 값이야. 그 돈이면 얼추 한국에서도 미국식 저택이랑 비슷한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장 내놓거라. 시모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시아버지에게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손주를 보는 맛에 푹 빠지셨고 돈은 좀 빠져나갔지만 요 녀석 보러 와서 좋다며 웃으셨지요. 그러다 한 달을 버티던 시모가 결국 시누이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네 가족을 모두 집으로 들일 수는 없어 당분간 지낼 작은 집을 계약했고 한 달만 살겠다고 했지요. 집을 같이 보러 갔는데 그때도 시모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유, 답답하고 좁아.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하는 거야.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렇게 가구 들어찬 것도 좁잖아. 이게 뭐야?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지요. 방이 각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써야 한다고? 너무 좁은데? 다 큰 시동생이랑 한 방에서 자야 하냐며 짜증을 내길래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이랑 잘 테니까 넌 엄마랑 자라. 잠깐이라도 시모는 불만을 멈출 줄 몰랐고 시누이도 짐을 정리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들의 가방에 가득한 명품과 중고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 보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랑 어머님 캐리어에 뭐가 많이 들었던데 솔직히 그것만 다 팔아도 돈은 제법 나올걸? 아버님한테 말해봐. 다음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절대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설득해서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지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저라는 사실에 제대로 화가 났는지 바로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제일 먼저 말 꺼냈다며. 왜? 내 명품들이 탐나든? 너는 못 가지는 것들이라서 그거라도 팔라고 한 거냐? 흥분해서 외치는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나를 며느리로 보기는 하나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걸 보면 남편은 집안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준에 그 보릿자루를 집은 제가 하찮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미국에서 그렇게 잘 보이려 애썼던 마음은 사라졌고 저 또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게 탐났으면 저한테 팔라 말했겠죠. 하도 집에 대해 불평을 하셔서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옮기실 수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셔야겠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냐? 이제 내가 아주 우습지?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우습게 보시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저보고는 명품도 못 가지는 애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 우습게 보고 존중하지 않는 어머님께 더 이상 대우해드리고 싶은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께 제안드린 명품 판매는 정말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 제발 새겨 들으시라고 했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를 게 뻔했으니까요. 그 뒤로 한참 동안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진 것만 풀어놓아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있던 어느 오후에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집으로 찾아온 경우는 처음이어서 어쩐 일이시냐고 했지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낼 줄 알았으나 시모는 의외로 웃으며 아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와 간만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내드리니 차 맛이 좋다며 칭찬까지 하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또 돈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라 일 때문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 다시 해보려고. 네가 여기서 한국 웬만한 공장들은 다 안다며. 남편도 잘 알 텐데요. 걔랑은 이제 말도 섞기 싫다. 나보고 배가 불렀다느니 사리분별도 못한다느니 말을 막 하길래 당분간 안 보려고. 그래서 말인데 시모는 제게 아는 공장들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두 제작을 했었다면 웨딩샵으로 들어가는 드레스 디자인실도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요. 알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알려드릴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미팅만 하게 해준다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창 날려 돈을 벌었다고 했으니 소개만 해주면 공장 측이나 샵 쪽에서는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물꼬는 터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세 군데 수선 공장을 소개해드렸고 디자인실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혹시 미국에서 일한 디자이너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냐고 했죠. 전화하는 곳마다 다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하기엔 힘들다고 했습니다. 요즘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자신들은 있는 사람도 잘라야 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딱 한 곳에서 미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잖아요. 요즘 결혼식도 비대면이라 다들 취소하고 계약했다가도 취소되는 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미팅을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시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 하기에 솔직하게 말했죠. 저희 시어머니라고요. 그제야 어머나 시어머님이에요? 라며 일단 만나는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리를 주선해 주었고 미팅 결과 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마감 시간에 맞게 구두 제작을 해줘서 고마워서 일단 받았다고요. 일 못하시면 바로 자를 거라고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는지. 저는 그저 디자이너로서 그 업체에 맞게 일을 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디자이너 편집장인 것처럼 휘두르려 했고 유학파에 미국에서 날린 존재라는 사실을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이 별로이며 업체가 한국에서 고인물로 자리 잡은 것은 디자인이 기발하지 않아서라며 담당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듣고도 열불이 터졌습니다. 기껏 자리 소개를 해줬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말에 한숨이 푹푹 나왔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공장에서 시모가 아줌마들과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을 들이밀지를 않나. 트렌드에 벗어난 걸 요구하지를 않나. 불가능하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어코 불가능이라 못하는 거라며 실력이 없는 걸 핑계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마 머리채 잡고 싸우신 거예요? 영어로 뭐라 소리치길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싸움 났다가 막말까지 하길래 결국 머리채 잡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을 텐데 왜 한국에 와서까지 영어로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결국 시모는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저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추천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평판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패션을 모르는 거다. 디자인들이 하나같이 거지 같았어. 난 그런 거 절대 못 만든다. 대체 거기서 영어로 소리는 외친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자꾸만 나한테 대드니까 그렇지. 시모는 그들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고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시모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한국에선 아니라고요. 그 뒤로 시모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한탄을 하며 앞으로는 그냥 시모와 일절 엮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지만 자기도 엮이기 피곤하다면서요. 그 뒤로 시아버지하고만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냈고 운영하시는 초콜릿샵은 힘들지만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며 온라인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와 시누이는 여전히 일자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할 줄 아니 강사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딜 가든 성격이 타인과 부딪혀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시모와 시누이 둘 다 자신들의 명품을 모두 모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여유 자금을 만들기 위해 돈으로 바꾼 것이지요. 이 시기에도 꾸준히 저희 부부에게 2천이네, 5천이네 요구를 해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싫다고요. 마지막 통화 때 전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보여주는 삶을 살지 마시고 실속 있는 인생을 사세요. 명품 들은다고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남을 무시한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닌 것처럼요. 에휴, 인생 참 어렵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네요. 지금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저희 인생 또한 끊임없이 저 두 모녀로 인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